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정조의 초상화는 좀 특이하죠, 그죠? 왜 그러냐면 국왕의 초상화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익선관에 골룡포를 입은 국왕의 모습을 떠올릴 텐데 전혀 뜻밖의 장군의 복식을 하고 있는 그런 군주의 모습인 거죠, 그죠? 전립을 쓰고 있고 그리고 군복을 입고 있어요. 손에는 뭐 쥐봉 같은 것이 있고 옆에는 칼이 놓여져 있습니다. 사실 이 초상화는 정조 초상화의 원본은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국왕들의 초상화가 한국 전쟁 기간에 이제 부산으로 이렇게 잠시 옮겼다가 부산 세관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전쟁 끝나고 난 이후에 갑자기 대화재가 나서 그 안에 있는 초상화들이 거의 대부분 불이 탔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 초상화가 나오게 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저 초상화는 2006년에 이렇게 새로 제작한 표준 영정인데요. 1791년에 정조가 저와 같이 군복과 전립을 쓴 초상화를 당시에 김홍도 또 이명기라고 하는 두 화가에게 그리게 합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사회가 정말 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 문제가 어떤 것이었느냐? 바로 문과 무에 대한 차별이었습니다. 무는 중요시 여기고 무는 천시했거든요. 정조가 왕이 되고 나서 보니까 굉장히 심각했던 거죠. 그죠? 사실 정조라고 하는 국왕은 조선 역사상 최고의 학자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실제로 퇴계 이황 선생님이나 율곡 이 선생님과 그런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학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조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는 것은 무인군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예에 능통했죠. 조선시대 전체 그 무사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궁사다. 활쏘는 명사수였다. 태조 이성계와 더불어서 가장 뛰어난 궁사가 바로 정조였다. 실제 정조가 50발의 활을 쏘게 되면 49발만 쏘고 한 발은 쏘지 않았어요. 그 49발은 모두 관역 중앙에 명중을 시켰고 마지막 한 발은 허공에 쏘았답니다. 그 마지막 화살도 명중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화살까지 다 명중을 시키면 오만해진다. 사람이 오만해지면 안 된다. 그래서 겸손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마지막 한 발은 관역에 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될 정도로 천하의 명사수고 검술 능력도 상당히 뛰어났습니다. 어쨌든 정조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문과 무가 균형 잡힌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정조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치규장, 무설장용, 학문을 육성하기 위해서 규장각을 만들었고 무예를 육성하기 위해서 장용영을 만들었다. 장용영이라고 하는 부대는 정조의 친위 군영이거든요. 그 군대는 매우 특별한 군대였었습니다. 문으로만 치우쳐진 그런 조선사회의 폐단을 이제 균형 잡기 위해서 아주 의도적으로 저와 같이 1791년에 군복을 입은 초상화를 그리게 했었던 것이었죠. 정조하면 떠오르는 것들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세자에 대한 것이죠. 그죠?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돌아가시면서 정조는 굉장히 큰 고통을 갖게 됩니다. 왜 그러면 장차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이 뒤주에 들어가서 8일 동안 고통을 받다 돌아가셨을까? 그것은 당시 당파 싸움 때문이었던 거죠. 그죠? 사도세자는 소론이라고 하는 당파를 지지했고 영조는 노론에 의해서 왕이 됐어요. 그런데 사도세자가 15살부터 영조를 대신해서 대리청정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된 거예요. 기득권이었던 양반 사대부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백성들의 권한을 축소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삶을 제대로 이렇게 개선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한 정치행위 혹은 또 이런 지역사회에서의 행위를 했었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기득권 세력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조금 내려놓자. 그래서 그 내려놓은 것을 백성들을 위해서 쓰자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득권층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척을 받게 되겠죠. 자꾸 배척받는 과정에서 사도세자가 이제 심각한 우울증 같은 게 좀 생기게 됐고, 그런 우울증을 통해서 궁녀들을 이렇게 죽이게 되는 그런 이제 악순환도 생기게 됐던 거죠. 그런 과정에서 영조는 사도세자가 평양에 있는 군대를 동원해서 자신을 제거하고 왕이 되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신하들의 말도 안 되는 상소를 이렇게 접하고 나서 자기 아들을 죽이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정조에게까지 가게 된 거죠. 왜 그러냐? 역적의 아들이 왕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팔자 흉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적의 아들은 왕이 될 수 없다. 역적지자 불이구나. 그러니까 영조가 왕자를 들여서 그 양자로 하여금 왕세자를 삼게 하고 그 왕세자가 훗날 왕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당시 노론들의 논리였고, 그런 논리 때문에 정조는 실제로 왕이 되지 못할 뻔했어요. 그러나 영조가 자기 손자를 이렇게 잘 보호하면서 정말 어렵게 왕이 됐던 거죠.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왕 정조를 죽이러 자객들이 경희궁 존연각에 이제 침입을 했었죠. 정조가 제위 24년간 11번의 시해 위기를 겪어요. 조선시대 국왕 중에서 가장 많이 시해 위기를 겪었답니다. 이럴 정도로 어려웠던 정조가 어떻게 위대한 군주가 됐을까? 그 사람이 왜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는 인물이 됐을까?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정조는 말이죠, 아주 새로운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생각이었느냐? 바로 변화해야 된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변즉통, 이게 변하면 통하게 된다. 우리 화통이라는 게 통한다는 말이죠, 그죠? 변하면 서로 상대방끼리 변화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한다면, 그런 생각들을 갖는다면 서로 통하게 되고, 그렇게 통하게 되면 새로운 것이 창조가 돼서 오래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변하려고 하는, 자신의 생각도 변하고 자신의 행동도 변하고, 그래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한다면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뒷날 기억에 남는 그런 사람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선 사회는 말이죠, 숭유억불이라고 하는 그 사상으로 건국이 됩니다. 숭유억불이라는 건 뭐죠? 여러분 예전에 다 배우셨죠, 그죠?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누르는 거예요. 유교 이외에, 특히나 유학에서도 주자성리학 이외의 나머지 학문은 모두 사문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호윤유 같은 사람이 주자성리학을 거부하면서 공자의 학문을 조선선비의 시각으로 재해석하고 싶다고 이야기했다가 당시 노론들에 의해서 사약을 받고 죽게 됩니다. 그 이후에 어느 누구도 감히 두려워서 주자성리학 이외에 다른 학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못해요. 그런데 정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가 유교의 인과 다르지 않다. 불교는 무조건 나쁜 것, 불교는 정말 이단,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니 국왕이 말이죠, 대유학자였던 국왕이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가 유교의 인과 다르지 않다. 당시 양명학은 말이죠, 이단이었어요. 그런데 정조가 양명학은 지행합일이고 양명학의 문장, 양명학의 학문은 고금의 제일이니 반드시 왕양명의 문장을 읽어야 한다, 이렇게 추켜 세워주는 거죠. 양명학이 갖고 있는 지행합일의 원칙, 아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논리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죠? 노장사상, 굉장히 허무맹랑하다고 이야기하는 노장사상은 광대무변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의 호연지기를 키우는데 매우 좋다. 하다못해 서학에 대해서도 인정합니다. 서학이 비록 묵은지교이나 군왕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종교이나 서학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교의 인과 다르지 않다. 그 시대가 주자성리학 이외에 절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였을지언정 정조는 역으로 많은 문화의
사상들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인정받아야 하고 그렇게 인정받는 속에서 국가가 사회가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중지공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바로 사적인 것으로 출발하지만 그러나 그 일들을 반드시 공적인 것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이죠. 뭐 공무원 시험을 보거나 혹은 회사에 들어가거나 이런 일들이 처음부터 국가의 발전이나 사회의 발전이나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나 자신을 다 헌신하겠다 이런 생각 갖고 출발하는 사람 흔치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런 조직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 조직에 들어가서 그 조직과 지역사회 혹은 국가 전체 발전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모든 것을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야만이 부정부패가 없고 청렴한 사회가 되고 서로가 통하는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정조가 신하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경들은 늘 공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사적인 이익을 취하려 하나 나는 비록 처음 출발은 사적인 것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일들을 반드시 공적인 것으로 연결시키려고 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정조의 그런 공적인 것으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사중지공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사중지공이라는 생각을 갖고 실천할 때 바로 진짜 소통이 되는 거죠. 진짜 화통이 되는 것들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정조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윗사람들의 그런 행동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죠. 손상이익하. 손해는 윗사람이 보고 이익은 아랫사람이 가져야 된다. 혹은 조금 더 다르게 해석을 하자면 이런 거죠. 어떤 일이 만들어져서 좋은 결과가 나왔고 많은 이익이 생겼을 때 윗사람은 이익을 덜 갖고 아랫사람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주어야 한다. 이게 윗사람의 도리라고 하는 거예요. 거꾸로 윗사람이 내가 힘 있다고 해서 더 많이 갖고 아랫사람 것까지 다 뺏어가고 그러면 올바를까요? 올바르지 않을까요? 절대 올바르지 않죠. 리더가 되는 사람들, 소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조직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희생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자기 희생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그가 우리 사회에 존경받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를 진정 따르는 것이죠. 여기 계신 청년분들이 조금 더 성장했을 때 바로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 있게 낮은 리더십, 겸손의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조시대 정치를 군신공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과 신하가 공치 함께 정치를 한 것이죠.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고 있는 그림은 동골도예요. 창덕궁, 창경궁 전체를 다 동골이라고 하죠. 이 동골에 매우 특별한 건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규장각이죠. 그죠? 저 규장각 건물 앞에 부용정이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정자가 있고 그 부용지라고 하는 연못이 있고 그 옆에 영화당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오셨을 때 문재인 대통령 내외분이 바로 저 규장각 앞에 있는 부용정 연못에서 인도네시아 대통령 내외분을 맞이해서 환담을 나눴고 그것이 뉴스로 크게 나왔죠. 그죠? 앞으로 문화유산을 그렇게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새로운 또 이런 모범을 보여준 것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규장각 그림을 제가 왜 보여드렸느냐? 그것은 바로 규장각에서 특별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조가 왕이 되고 나서 어느 날 규장각을 찾아왔어요. 그 규장각에 당시 누가 근무하고 있었느냐? 표암 강세황이라는 대학자가 그날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표암 강세황은 시도 잘 쓰고 글씨도 아주 잘 쓰고 그림도 아주 잘 그렸던 그런 뛰어난 인물이었어요. 단원 김홍도의 스승입니다. 단원 김홍도에게 그림을 가르쳤던 분이 바로 표암 강세황이었고 정조가 동궁 시절에 처음 초상화를 그릴 때 이 표암 강세황이 동궁이었던 정조의 초상화를 그려줬던 인물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죠? 대유학자이기도 합니다. 정조가
표암 강세왕이 규장각에 근무하는 걸 알고 규장각을 찾아갔어요. 표암, 내가 좋은 글귀를 지금 읽었는데 병풍 만들고 싶으니 글씨를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표암, 글씨를 쓰고 나랑 놀겠소. 나랑 먼저 놀고 글씨를 쓰겠소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니, 이 신하가 말이죠. 갑자기 임금이 놀자고 하니까 대답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표암 강세왕이 대답을 못하니까 정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니 나랑 먼저 놀고 싶은 게로 그려. 자, 나오시오. 그리고 규장각에 근무했던 33명의 신하들을 모두 다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조가 이 신하들을 거느리고 어디로 가느냐? 바로 창덕궁 후원에 있는 옥류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창덕궁 후원은 후원 혹은 안에 있다고 해서 내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금원 이렇게 불렸던 곳이고, 우리가 일제강점기 이후에는 비원이다 이렇게 많이 불렸던 곳이거든요. 저곳이 바로 궁궐의 가장 이렇게 깊숙한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저곳은 말이죠, 조선 건국 이래 단 한 명의 신하가 들어간 적이 없었던 왕의 공간이었어요. 왕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정조가 신하들을 무려 34명이나 거느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 신하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죠? 조선 건국된 지 근 400년 가까이 됐는데 거기에 자기들이 들어가게 됐으니까, 그러면서 정조가 신하들을 거느리고 들어가면서 이 정자는 언제 심어졌고 이 정자는 언제 심어졌고 어느 때가 제일 아름답고 어느 때 어떤 꽃이 피고, 요즘으로 말하면 자연 생태 해설사처럼 막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다닌 거예요. 제가 이 내용을 어떻게 아느냐? 표암 강세왕이 자신의 문집에 그렇게 써놨어요. 조선 건국 이래 내가 최초로 이 창덕궁 후원의 옥류천에 들어가서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내가 이 역사적인 사실을 내 후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글을 남겨놓는다.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정조가 바로 이래서 위대한 국왕이구나. 자기의 것을 함께 나누어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신하들이 정조를 따르고, 그래서 반대 세력들마저 정조에 감동받아서 함께 아름다운 정치를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한 바퀴 쭉 돌았어요. 돌고 나서 신하들과 다 같이 여기 창덕궁 부용정으로 오게 됩니다. 부용정으로 오는데 정조가 갑자기 신하들한테 낚시를 하자는 거예요. 낚시. 그래서 낚싯대를 다 나누어주고 저 부용정 연못 아래서 다 낚시를 한 거죠. 낚시를 하는데 갑자기 정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기를 잡은 사람들한테는 상을 줄 것이요, 고기를 잡지 못하는 사람한테 벌을 줄 거다. 그 벌은 뭐냐? 유배를 보내는 거였어요. 너무 놀랍죠, 그죠? 그런데 그 유배를 어디로 보내느냐? 저 부용지 안에 있는 저 작은 섬으로 유배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으로 유배 간 사람들한테 엄청난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고기를 잡은 신하들이 임금하고 깔깔대고 웃으면서 술을 마시고 즐기는 모습을 고통스럽게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사실은 다 함께 즐겁게 놀자는 거죠, 그죠? 그리고 곧 해배 명령을 내려서 그 작은 배를 타고 이제 부용정으로 오게 한 다음에 술을 따라주고 같이 시를 썼던 그런 일들이 이제 존재를 했던 거죠. 그 일 역시 모두 표암 강세왕이 남겨놨고, 그 뒤에 해마다 저와 같은 상화 조어, 꽃을 감상하고 조어, 낚시를 하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했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저 행사에 3번이나 참여를 했고, 그래서 자신의 문집에 그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자세히 써놨어요. 다산 말이죠, 고기를 못 잡아가지고 저 섬으로 유배 갔다가 해배된 것까지 써놨었답니다. 이렇게 신하들과 소통을 하는 정조. 그런데 정조는 진짜 정조는 바로 이와 같이 인간에 대한 예의가 있는 겁니다. 정조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판결문을 볼 때 경전대하듯 했다. 이제 가명에서 올라온, 관찰사들이 올려온 판결문, 저 사람 사형시켜야 됩니다, 저 사람 유배 보내야 됩니다 라고 하는 판결문이 올라왔을 때 정조가 그것을 공자님 말씀 읽듯이 아주 경건하게 읽고, 그러다 보니까 그 판결문의 잘못된 부분들을 명확하게 집어내고, 그래서 잘못된 판결을
다시 되돌려서 사람을 살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는 가장 놀라운 것이 바로 무엇이냐? 나는 미천한 마부에게조차 평생 이놈저놈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하신 정조의 말씀이세요. 요즘 갑질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가 나오죠. 대기업 총수들의 그런 갑질 행동 언론에도 많이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때 국왕은 신과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존재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한테 평생 미천한 그 마부에게 이놈저놈 해본 적이 없다라고. 정조는 나는 관리들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사람의 이름과 관직명을 같이 불렀다라고 늘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에 대한 예의죠. 그러니까 정조가 서얼제도도 없애고 노비제도도 없애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정조가 서얼제도를 없애는 바람에 그 서얼제도를 없앴다라고 하는 것은 서얼들도 문과 시험을 볼 수 있게 허용을 해준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서얼들이 문과 시험 볼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서얼들이 문과 시험에 합격해서 관직에도 나가고 성균관에도 입학해서 그런 새로운 학문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정조는 모든 백성들이 똑똑하게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훈민정음을 엄청나게 보급을 했답니다. 훈민정음을 통해서 새로운 법률, 새로운 지식 서적, 새로운 조례, 또 천문과 농사 짓는 내용들, 그리고 의학과 관련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모두가 다 훈민정음으로 번역해서 줌으로써 백성들이 그것을 읽고 많은 지식을 얻고 그 지식을 얻은 속에서 바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자신들의 삶을 높이려고 했던 것이죠.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모습에서 오른쪽으로 보면 봉수당이라고 하는 그림이 보입니다. 저 봉수당 그림의 앞에, 어도 앞에 있는 작은 돌을 한번 보십시오. 저 돌이 무슨 돌이냐? 바로 하마석입니다. 디딤돌이에요. 무슨 디딤돌이냐? 말 디딤돌입니다. 예전 사람들은, 양반들은 말을 탈 때 종의 등을 밟고 올라타고, 장수들은 하급 병사들의 등을 밟고 올라타고, 왕은 내시들의 등을 밟고 올라탔는데, 앞서 말씀드렸죠. 인간에 대한 존중과 예의. 그래서 정조는 사람의 등을 밟고 올라타지 않기 위해서 저와 같은 디딤돌을 만들었답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정조는 화성축성을 했는데 화성축성에 장인들을 당대 최고의 벼슬을 했던 사람들과 함께 이름을 써놓았어요. 저 맨 끝에 보게 되면 김명한이라는 석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석수가 정말 미천한 사람이었겠죠. 조선시대 때는. 지금하고 전혀 다른 시대가 조선시대였었으니까 당상관 이상이 됐던 그런 김혁과 같은 인물과 함께 저 성문 벽에다가 저렇게 영원히 지워지지 않게 새겨놓은 것들, 그것은 바로 기술자들에 대한 존중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시 그 기술자들이 얼마나 감동받았겠습니까? 자신의 이름을, 자신은 스스로 미천하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의 이름을 저기다 새겨놓다니, 그것이 바로 정조였던 것이죠. 백성과 소통합니다. 끊임없이 백성과 대화를 나누죠. 정조가 행차를 할 때 국왕의 행차를 보기 위해서 모여드는 사람들이 관광민이었습니다.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투어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임금을 보기 위해서 찾는 것을 관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조선시대 때 임금이 어디 행차를 하게 되면 임금의 행차를 보지 못하게 막습니다. 왜? 그들 중에 혹시 자객이 생겨서 임금을 시해할까 봐. 그런데 정조는 역으로 자신의 행차를 보러 오는 사람들을 다 허용을 해줍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조는 백성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려고 합니다. 이 그림이 바로 정조의 화성 행차, 8일간의 화성 행차를 그렸던 그런 팔복병풍 중에 시흥환어 행렬도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정조가 관광민인을 허하라. 정조 8일간의 화성 행차할 때 그 지역에 통행금지를 해제시켜버립니다. 정조는 즉위하고 나서 정월 대보름 앞으로 하루 뒤로 하루 사흘 동안
통행금지를 해제시켜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하고 8일간의 화성행차 기간에 통행금지를 해제함으로써 백성들에게 축제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러 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그림 보게 되면 갑자기 임시 주막이 만들어져요. 여인들은 원래 그렇게 함부로 나갈 수 없는데 여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손자, 손녀들을 끌고 와서 국왕 행차를 바라보는 모습들을 당시 단원 김홍도와 그의 제자들이 함께 저 그림을 그렸던 것이죠. 저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정조가 얼마나 백성들과 소통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 한번 더 보겠습니다. 국왕의 행차와 해경궁시 행차를 조금 더 높은 언덕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조치한 것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위에서 활이라도 쏴가지고 국왕을 시해하려고 한다면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정조는 그것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었던 겁니다. 어떤 자신감이었을까요? 그것은 백성들이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절대 시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확신은 바로 정조가 스스로 백성들과 소통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정조가 백성들과 직접 대화를 한 것이 무려 3,350건에 이릅니다. 정조에게 억울한 일을 호소하면서 글을 올렸던 상원, 정조의 행차를 꽹가리를 치거나 북을 쳐서 막은 격쟁이라고 하는 행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왕에게 직접 억울한 일을 호소했던 것이 3,000건이 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백성들과 소통을 많이 했던 군주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당시 최고의 관리였던 최재공과 더불어서 화성 축성에 낙성현 잔치를 하면서 바로 신하와 백성들 함께 참여하는 잔치를 했던 것이죠. 이렇게 상하 동락을 추구했던 군주, 소통을 통해서 새로운 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군주, 이런 정조의 소통의 리더십, 이 리더십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큰 성장하는 청년이 되고자 한다면 바로 하루를 반성하면서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의 대화, 이런 것들을 깊이 고민하시고 또 큰 리더가 된다면 앞서 정조처럼 검소하고 또 낮은 자세로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화합을 이끌어내는 그런 지도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